판타시의 아름다운 이별과 애도 그리고 용서라는 노인분들의 이제는 그 삶을 마무리하면서의 여러 가지를 이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죽음과 애도 상실 용서를 알 건데 우리가 아름다운 죽음이라는 거는 생각하기 나름이긴 한데 아름다운 죽음이라는 거를 어떻게 우리가 맞이해야 되는지를 한번 볼게요. 아름다운 죽음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어떤 죽음일까요?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름다운 죽음은 내가 정말 어떤 삶을 살았을 때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을 조금 많이 하거든요. 어르신들을 만나면 아름다운 죽음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다 같이 하는 말이 아름다운 죽음이라는 건 없다 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죽음을 맞이하면서 가족은 슬플 거고 나는 가족을 보지 못한다라는 거에 이게 조금 마음이 아프지 않을까, 아름답지 않지 않을까 라는 얘기를 하는 거를 많이 듣게 됩니다. 아름다운 죽음은 죽음에 대해 미처 준비하지 못하였거나 준비하지 않은 것을 마침표를 찍지 않고 글을 끝낸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하지 못했을 때는 아름다운 죽음보다는 굉장히 슬프거나 그 다음에 그 죽음에 대한 그리움이라든가 아니면은 애도 그 다음에 상처 뭐 이런 것들이 남을 수가 있겠죠. 죽음을 안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죽는 것은 연습도 실습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죽음에 우리가 미처 예상치를 못한 순간에 일어나죠. 죽음은 분명하게 있는데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어떻게 죽을지 내가 또 어떤 식으로 어떻게 죽을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마주하게 돼요.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 어떻게 죽는 게 올바른 죽음일까? 내가 죽음을 맞이하는 거는 준비한다는 거는 또 어떤 거를 준비하는 걸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지금 해보고 싶은 일이 있다면, 그리고 내가 만약에 죽는다면 누구에게 연락해서 무슨 말을 할까? 라는 질문이 있어요. 근데 내가 생각나는 사람이, 저도 지금 이 질문에 답을 하다가 보면, 내가 생각하는 사람이 지금 있나? 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해보고 싶은 일이 있다면, 네, 이게 참 문제인 거죠. 생각나는 사람은 별로 없는데 해보고 싶은 일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아동, 노인, 장애인이 어울려서 함께하는 통합돌봄 마을을 만들어 보는 게 제 꿈입니다. 네, 제가 마지막으로 해보고 싶은 일이기도 해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죽는다면 누구에게 연락해서 무슨 말을 할까? 되게 슬픈 일인 것 같아요. 내가 죽으면 누구에게 연락해야 되지?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사실은 저는 내가 만약에 죽는다면 누구한테 연락해야 될지 막막할 것 같아요. 네, 그만큼 내가 옆에 있는 나의 삶을 같이 할 수 있다라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도 굉장히 슬프다라는 거죠. 네, 빨리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죽음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는 순간 내 삶의 웰빙과 건강해지죠. 그런데 흔히 우리는 오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는 정해지지 않았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웰다잉 해야 된다 라고 하죠. 그래서 웰빙과 웰다잉에 대한 죽음을 우리가 많이 요즘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죽음에서 우리의 조앤님과 조 해롤드는 죽음을 대비하라 라는 기억에서 재평가하고 화해하고 재결합화에 대한 이야기가 소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죽음을 대비하라.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내일 일을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과거는 지나갔어요. 하지만 현재는 지금 살고 있죠. 미래는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할 때 우리는 대비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영향을 준 사람을 기억하고 내가 영향을 준 사람을 기억하면서 냉철하게 평가해 보는 거예요. 나와 타인과의 평화를 모색하게 해서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의무로도 이제 해석할 수 있는데 우리가 다른 말로는 아름다운 삶을 사는 모습이라고 정의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는 게 우리가 굉장히 올바르고 정답이긴 하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뭔가를
베풀고 남들을 기억해주고 기억을 하고 하면서 살아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뭐 기쁨도 있겠지만 슬픔도 있고 그런 모습 안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의 삶의 모습을 되새겨 보는 거죠. 그러면은 그럴 때 내 옆에 행복했을 때와 즐거웠을 때 누가 있었는지, 슬플 때와 기쁠 때 누가 있었는지, 내가 정말 화나거나 어려울 땐 누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되새겨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죠. 일본 대기업의 사장의 생전 장례식 고령화 사회의 종할이라는 바람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대기업 회장의 이례적인 생전 장례식이라는 게 있는데 이 내용은 우리가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전 장례식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 이제 일본 사람들은 연예인이들이 이벤트 형식으로 여는 거를 많이 보죠. 그래서 장례식을 우리가 꼭 슬프고 울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장례식을 내가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하느냐라는 게 되게 중요하게 열려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생전 장례식 자체는 되게 이례적이지만 우리가 종알이라는 비즈니스로까지 발전을 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27.7%를 차지하는 고령화 사회인데 벌써 2010년이면은요. 일본이 우리보다 이제 굉장히 고령화 사회가 빨리 됐잖아요. 하지만 현재는 지금 우리나라도 만만찮게 초고령화 사회로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래에 대한 비용과 장래에 대한 형식, 장래에 대한 예식 이런 거를 이제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글이기도 합니다. 애도입니다. 이제 장례를 치르고 내가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고 애도죠. 우리는 애도를 할 때 우리의 갖는 마음이 또 어떤 게 있는지 보겠습니다. 애도는 의미 있는 애정 대상을 상실한 후에 오는 마음의 평정과 회복하는 정신이에요. 그런데 이 애도 시간은 뭐 평정을 찾아서 회복하는 그런 과정이긴 한데 누군가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면 이게 엄청 오래 가더라고요. 저도 거의 그 아빠의 이제 죽음을 맞이하면서 3년을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슷한 어르신만 봐도 눈물이 나고, 그리고 같이 먹었던 음식만 봐도 눈물이 나고, 이게 평생 마음속에 남는 뭔가가 풀지 못하는 게 있다면, 그게 더 많이 기억하고, 굉장히 슬프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과 관련돼서 모든 의미 있는 상실에 대한 정상적인 반응을 우리는 애도다. 애도의 지배적인 기분은 고통스러운 것이고 이러한 기분은 외부 세계에 대해서 흥미와 상실도 합니다. 그래서 기억에 대해 몰두하게 되고 새로운 대상을 투자할 수 있는 정서적인 능력의 감소 등을 수반하기도 하죠. 정상적인 애도는 병리적인 것이 아니고요. 치료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정상적이진 않은 애도에는 치료가 필요하겠죠. 네, 애도 작업은 서로 관련된 세 개의 연속적인 관계를 거치고 한 단계에서 성공은 다음 단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상실과 상실의 상황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대처하는 단계가 있으면 그런 상실한 대상에 대한 애착과 동의시를 철회하죠. 또한 또 개인의 성숙 수준에 맞는 정서적 생활로 복귀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이와 상관없이 정서적 성숙의 수준과 고통스러운 정서를 견디는 능력도 있죠. 자율적인 자존감, 이제 조절 능력도 있는데 우리가 애도를 하면서 상실이 발생한 상황에 대해 있을 때는 내적과 외적 요인들이 애도 과정을 수행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 밖에 마음을 쏟았던 무생물적인 대상, 예를 들어서 내가 평상시에 상한 사람과 같이 지냈던 집, 그리고 직업, 그 다음에 뭐 중요한 이제 여러 가지의 유품이라고는 할 수 있죠. 그런 여러 가지들을 보면서도 우리는 상실을 하면서도 애도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프로이드는 정상적 애도와 우울증을 구별했는데 많은 정신분석가들은 우울증과 병리적 애도를 정확히 구별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그랬어요. 왜요? 애도나 우울증은 그 사람이 갖는 고통과 아픔이라는 그런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구별하는 것이 옳지 않은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우울증은 대상 상실이 아니라 생물학적 병인에 의해서 야기되고 병리적 애도 반응 중에는
방어적으로 애도를 하지 않거나 애도 반응에서의 기간을 연장시키는 것 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볼카는 대상과의 연결되고 상실한 대상의 표상을 연구해 간직하려는 시도다라고 봤습니다. 애도의 과정을 볼게요. 애도 과정은 가족과의 이제 사별 때문에 극심한 인격적인 위기와 정서적 충격을 경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별에 적응하기 나가기 위해서는 경험하는 슬픔의 과정으로 비탄 과정이라고도 해요. 그런데 이 과정이 굉장히 당사자에게는 큰 상처와 아픔으로 이제 좀 남죠. 애도 과정은 남아있는 가족 구성원이 고인과의 유대를 끊고 고인이 없는 환경에 다시 적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을 우리는 애도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애도 과정은 우리가 이제 슬픔을 떨치고 일어나서 이상적인 사회생활에 복귀하는 거죠. 그리고 프로이드가 히스테리 환자의 상실 체험에서 상해 작업을 이뤄낸 것에 이제 보면은 많은 연구자가 사별자의 심리와 정신치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표현했죠. 그 다음에 이제 치료자의 역할은 가족이 부인하고 있는 것을 명확히 하고 그 비탄을 철저하게 맛보게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데에 굉장히 큰 힘이 있어야겠죠. 네, 근데 이제 죽음을 내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죽음을 맞이했냐에 따라서 이 애도의 과정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도와주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워덴의 이제 애도 과정에서 중요한 과제를 다음같이 제시했어요. 상실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비탄의 고통을 받아들이고 죽은 자로부터 도움이나 우정이 없는 환경에 적응해야 되죠. 죽은 자를 향해 있는 많은 심적 에너지를 새로운 관계자에게 돌리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애도는 상실 이후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고요. 그 자체로 병리적인 것으로 간주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상실 후 애도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을 경우 억압된 정서, 해결되지 않은 감정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폭발적인 형태로 분출하고 대인관계와 일상생활에서의 복귀를 어렵게 하는 장애 요인으로 이제 작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애도 과정을 거치고 이를 통해 애착을 가졌던 대상이 이 세상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이제 어떤 형태로도 유지할 수 없다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이고 그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애도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부정적인 증상과 영향의 연구 이제 줄을 줄 수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애도와 우울증 증세의 관계들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애도를 통한 삶의 의미에 대한 재발견과 외상 후의 성장 그리고 애도가 가지는 긍정적 역할에 대해서도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연구에는 상실을 통해서 생과 죽음에 대해서 새롭게 정의하고요. 그 다음에 학습하고 성장하는 과정과 심리적, 영적 그런 성숙이 일어나는 과정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아름다운 죽음과 애도까지 알아봤고요. 거기 위에 이제 또 연이어서 우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